만약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현 시점에서 이사님은 어떻게 투자를 하실 건가요? 아, 금액이 줄었네요. 네네. 1,000만 원. 네. 1,000만 원 저는 몰빵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딱 온체인 지표로 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사실은 조금 관계가 없는 질문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분이 암호화폐 생태계 확장에 워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분이어서 제가 한번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요즘에 일론 머스크의 X가 이 광고주들과 좀 갈등을 겪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주요 고객들이 이탈하고 있다. 이러니까 또 사람들이 아무래도 X 위험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태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으세요? 저는 너무 시원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F 월드를 쓰면서 디즈니의 밥 아이거 현재 대표를 그냥 뭐 나가라는 식으로 아주 욕을 하면서 이제 핀잔을 줬죠. 맞습니다. 저도 그건 진짜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시원했고요. 이 트위터가 그 현 X가 이 프리덤 스피치의 장으로서 계속해서 발돋움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X를 이제 인수하기 전에는 이 센서십이라는 어떤 큰 문제에 아주 대표되는 플랫폼 중에 하나였어요.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였고 뭐 다 마찬가지였긴 했지만 특히 이제 미국 대선 때 트럼프와 바이든 대선 때 이제 한쪽 진영의 목소리는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또는 그쪽 이제 보이스를 내면은 뭐 어카운트를 갑자기 셧다운 시킨다든가 이제 이런 이슈들이 너무 많았고 한쪽 진영의 보이스만 굉장히 많이 돌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거를 차단하겠다고 하고 X를 인수한 거예요. 그걸 이제 없애버리겠다. 나는 똑같이 양쪽 보이스가 들리는 곳으로 만들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푸시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디즈니의 밥 아이거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한쪽 진영의 목소리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분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X가 갑자기 이렇게 변한 게 싫다. 광고 끊어버리겠다. 이런 건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그런 식으로 나를 협박하지 마라. 차라리 나가버려라. 이제 정면 대응을 한 거잖아요. 저는 굉장히 그래서 이 앞으로도 그런 밥 아이거 같은 디즈니 같은 회사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고 보지만 트위터 X의 인기는 오히려 식지 않고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어떤 회사 요즘은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회사들이 많이 나와요. 나 광고비 2배로 늘렸다. 트위터에 이제부터 2배로 광고비 쓴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트위터 문제는 전혀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탈중앙화라는 걸 너무 막 아무렇게나 붙이면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상자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또 가지고 가야 되는 가치들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어떤 방향성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트코인이랑 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또 질문들을 드려볼 텐데요. 중국이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입지 자체는 뭐 지금 많이 줄어들었고 최근에 뭐 어떤 특별한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진 않았는데 매번 불장이 올 때마다 이 여러 가지 어떤 카드들을 꺼내서 지금 이 시장에 어떤 찬물을 끼얹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이 또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도 뭔가 중국이 뭐 소유 금지 뭐 이런 카드를 꺼내놓지 않을까 또 이런 내러티브도 있는데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은 계속해서 그랬죠. 그래서 뭐 가장 컸던 게 비트코인 채굴 전면 금지 같은 것들이었거든요. 그쵸. 제일 컸죠. 제일 컸죠. 근데 이제 그런 큰 어떤 조치들이 있을 때마다 결국에는 그게 소용이 없는 걸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채굴 전면 금지가 됐을 때도 한동안 이제 중국이 전체 채굴 해시레이트의 70%를 차지했었는데 그게 뚝 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미국이랑 뭐 카자흐스탄 이쪽으로 완전히 몰렸었죠. 근데 지금 다시 중국에서 채굴 해시레이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이제 사람들이 궁금증을 자아내요. 원래 중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해서 금지를 하더라도 이 중국이 지방자치에서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또 자체적으로 어떤 그 안에서는 그 경제 안에서는 자체적인 어떤 그 리더십을 가져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채굴 회사들이 지방 정부와 잘 해결을 해서 그 뭐 데이터 센터 형식으로 이제 등록을 한 다음에 채굴을 계속 하겠다. 그러면은 지방 정부에서 허락을 해요. 그냥 불법으로만 하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번에도 똑같이 뭐 어떤 조치가 됐던 간에 나올 수 있는데 결국 비트코인이나 아니면은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중국에서 지방정부 또는 어떤 기업단, 민간단에서 계속해서 어떻게든 이걸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완전히 중앙에 집중된 그런 어떤 정치체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어려운 큰 역할을 계속해서 이제 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지금 중국의 어떤 해시레이트도 생각보다는 상위권에 있잖아요. 그래도 그게 5위 안에 들어가는 해시레이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밀리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 상황들이 어떤지가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방들이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에 맞게 중앙 정부에서는 이거를 허용을 해주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국 말고도 꼭 장이 좋을 때마다 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토시 지갑에서 물량이 이동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움직이면은 시장에서 또 어떤 공포에 빠지곤 하는데 자 먼저 이사님은 사토시 나카모토 정체 누구라고 보시나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사님은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고 네. 할피니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아니면은 뭐 로저버 지금 한창 아직도 법원에서 싸우고 계시는 그분 네. 아직도 로저버에 대한 어떤 의견들도 많이 있나요? 있고요. 네. 많습니다. 네. 이름이 그러니까 닉제보도 있고. 닉자보도 있고 네네. 여러 이제 있는데 제 생각에는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할피니 개인적인 가능성은 좀 높은 걸로.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네. 할피니가 아니더라도. 스스로도 아니라고 했고 네네. 정황상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들도 꽤 많아서 네. 이 사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또 들거든요. 네네. 왜냐면 그 10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자기 지갑에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상승장이 왔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살아있는 분이 아직까지도 이걸 손대지 않고 있다면은 이게 정말 인간으로서 가능한 그렇죠. 어떤- 거의 탈인간급이죠. 네, 이 정도면.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돌아가셨을 것 같다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할피니가 아니더라도 지금 생존에 계신 분이 이렇게까지 움직이기는 어렵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이 사토시 지갑이 뭐 때때로 움직이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그게 다 오보라고 알고 있거든요. 사토시 지갑으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코인이 나왔다 정도지. 그렇죠. 이게 뭐 할피니 지갑이 그러니까 이게 사토시 나카모토 지갑이라고 증명이 된 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다 추정하고 있고 그럴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네,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다 그냥 추정되는 지갑에서 빠져나왔다 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중요한 순간마다 뭔가 또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퍼드들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또 괜히 이제 컨트롤하게 되면 사람들이 지레 또 겁먹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그럼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사님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만약에 이제 알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이제 비트코인은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동안 못 따라간 알트코인에 어떤 가격 상승을 바라고 돈을 넣어본다 뭐 그런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알트코인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마치 좋은 주식 골라가지고 투자하듯이 그렇게 할 만한 알트코인이 과연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알트코인으로 수익을 내고 또 그걸로 비트코인으로 사기도 하고 비트코인으로 수익 내고 또 나중에 알트코인으로 또 수익 내기도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전략을 쓰시는 게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알트코인이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상승률을 못 따라갔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더리움이 그렇죠. 네네 이번 올해는 뭐 이더리움이 너무 비트코인보다 퍼포먼스를 못 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순환매가 돌 때 비트코인으로 갔던 자금들이 많이 알트코인으로 넘어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이 그동안 많이 못 갔으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더리움을 그래서 지금 투자하신다면은 뭐 저는 그거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고 투자의 관점에서 이번 어떤 사이클 속에서 뭔가 수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전략들은 어차피 다 누구나 다 그런 걸 하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이제 거기서는 개인의 역량들이 얼마나 많이 잘 해낼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알트코인들이 벌써 펌핑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대세 상승장이 오더라도 과거처럼 비슷한 수준의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도 따라올 가능성이 어떻게 높다고 보시나요?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이사님 그건 좀 어렵다.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렸을 때 그동안 길게 보면 지난 40년 동안은 금리 하락기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속해서 이제 하이앤 로우가 있었습니다만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릴 때마다 그게 대세 상승장을 이끌었죠. 네. 그리고 지난 이제 20년으로 좁혀서 보면 지난 15년, 2008년 이후로 좁혀서 보면 이제 제로 금리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연준의 양적 완화가 계속해서 이 시중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준 상황 안에서 어떤 고성장주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알트코인도 뭐 주식으로 평가하자면 어떤 나스닥 안에서도 굉장히 고성장주로 평가받는 그런 작은 어떤 스몰캡 주식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야, 메타버스가 정말 앞으로 어떤 대세가 될 것 같다. 네. 뭐 어린애들이 전부 이제 모바일로 로블록스 게임을 하고 윷놀이, 이제 명절에도 윷놀이 같은 거 안 하고 로블록스나 아니면은 그 마인크래프트 같은 네, 거. 네. 그런 거 한다. 그런 세상에 뭐 앞으로 그러면 암호화폐가 쓰이게 될 거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큰 성장성이 앞으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말이 됐던 거죠. 고유동성 시장에서는.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higher for longer를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연준이 양적 축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중 유동성을 계속해서 이대로 놔두는, 현재 상태로 놔두는, 그리고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하이비라는 게 쉽게 붙기 힘들죠. 어떤 향후 10년, 20년 수를 내다보고 이거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크게 베팅하는 식의 투자는 기관 단에서도 개인 단에서도 쉽게 나오기 힘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알트코인은 정말 뭐 기업으로 치면은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그런 유즈 케이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매출을 벌어들이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줘야만 거기로 돈이 가겠죠. 그냥 말만 이렇게 번지르르 해서 로드맵만 보여주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로는 돈이 잘 가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유즈 케이스도 없고 손익분기는 말할 것도 없고 네. 매출 구조가 없고, 그러니까 쉽게 돈이 가기 힘들 것 같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이제 거시경제 영향성들을 염두에 두신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고금리가 지속되지 않고 만약에 이제 내년 하반기 기점으로 그래도 한 차례 정도의 어떤 금리 인하가 시장의 기대치처럼 만약에 오게 됐을 경우, 그럴 때도 어떻게 비슷한 결과일까요? 그때는 약간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까요? 그때는 좀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내년에 내린다는 거는 본격적으로 침체기가 왔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터졌을 때도 경제가 다 망했다고 하면서 모든 그 시장이 다 지수가 다 급락을 했지만 네. 결국 연준이 개입해서 큰 유동성 패키지를 풀면서 이제 가격이 그때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해서 21년까지 계속해서 상승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코인도 뭐 혹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년에 드디어 이제 그동안 가장 20년 만에 급격하게 금리 상승을 했다는 이 사이클이 끝나고 금리 하락을 한 차례라도 한다. 그러면 이게 진짜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또 상징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맞습니다. 있는 거네요. 그래서 시중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유동성으로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올 거고, 네. 그러면은 이제 알트코인도 큰 랠리가 펼쳐질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들이 이제 비트코인과 비교했을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좀 메이저 알트코인 몇 가지 정도만 좀 여쭤보면은,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이런 어떤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나 이런 어떤 특성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일단 메인넷이라고 하죠. 우리가 블록체인 메인넷이라고 네네. 하는 그 메인넷 단에서 업그레이드를 너무 자주 가져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해요. 네네. 이제 비트코인은 유틸리티가 딱 하나입니다. 2100만 개라는 한 개, 희소성. 그게 이제 딱 정의하자면 하나의 유틸리티, 사용성이고요. 네. 비트코인은 오로지 그 2100만 개라는 하드캡,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 모든 시스템들, 어떻게 보면 반감기라던가 2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난이도 조절 메커니즘, 채굴자들이 존재하는 점, 뭐 노드가 뭐 분산화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개인도 노드가 될 수 있는 그런 특성들, 모든 것들이 다 2100만 개밖에 존재할 수 없다, 오로지라는 것에 믿음을 지키는 어떤 그 무기입니다. 네네. 근데 이더리움이랑 기타 등등은 그런 믿음 자체가 없어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창시자나 만든 발행한 회사들의 어떤 그 당시의 결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정책이 바뀌죠. 이더리움도 지금은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약간 많은 사용성이 사용자가 많아지고 사용성이 늘어날수록 가스비가 더 많이 번돼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디플레이셔너리한 그 에셋이다. 그래서 울트라 머니다라는 이제 내러티브를 가져갔지만 그거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된 그런 정책을 가져간지. 네. 그 결정을 결국 누가 했느냐? 커뮤니티가 했다고 알고 있지만 커뮤니티가 한 게 아니에요. 비탈릭이 한 거죠. 그렇죠. 비탈릭과 몇 명의 경영진이 이제 해서 커뮤니티 동의를 얻어낸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더리움은 그 커뮤니티가 비탈릭이라고 하는 큰 창시자의 어떤 뜻을 거스린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결국 이더리움인 거죠. 또 이제 내년 뭐 내후년이 돼가지고 이더리움이 이제 양을 늘려야 될 것 같다고 또 한다고 해봅시다. 만약 예를 들어서 비탈릭이 그러면은 어떤 사태가 생길지 모르죠. 왜냐면 지금 이제 이더리움 ETF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현물 ETF가. 네네. 그러면은 이더리움 현물 ETF를 통해서 이더리움 현물을 이 금융기관들이 엄청나게 들고 있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들도 입김이 이제 어느 정도 있겠죠. 이들의 입김과 비탈릭의 의견이 만약에 상충된다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시점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죠. 하드포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리스크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게 이제 한계라는 거고, 뭐 리플이나 아니면은 뭐 솔라나나 뭐 다 그 에이다, 카르다노라던가 다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탈중화되지 않았다.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장기적으로도 이 가치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 가치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잘 되면은 나중에 5년, 10년 뒤에도 굉장히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비유가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테라루나 사태가 터졌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걸 애써 부인하기도 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렇죠. 굉장히 좀 낙관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들도 어떤 프로젝트들도 그것이 아직은 가능한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뭐 저는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이 어떤 결정의 중심에 비탈릭 부테린이 있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잘 해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사님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 중에서 뭐 약간이라도 좀 관심이 가는 프로젝트는 없으신가요? 제가 뭐 투자를 할 만한 그 정도 관심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네. 아니 뭐 투자까지 아니더라도 이건 한번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좀 있다. 뭐 이 정도 관심이라도. 이제 저는 주로 알트코인을 공부할 때 저는 공부합니다. 네. 뭐 열심히 공부하는 편이고 네네. 결국은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파하는 어떤 그런 당위성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오히려 이 비트코인에 대한 걸 더 강화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자신이 있어야 비트코인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최근에는 월드코인을 되게 재밌게 뜯어봤고요. 월드코인. 네. 네, 얼마나 또 하이비 많이 붙었었습니까? 네네. 샘 알트먼의 오픈 AI의 성공과 더불어서 월드코인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수백만 명이 그 홍채 인식을 했다 이러면서 뭐 성공 가도를 달리는데 테스나 지금 어디로 갔는지 또 지금 뭐 얘기도 안 나오고 쏙 있죠. 들어갔죠. 네. 마찬가지였어요. 월드코인도 유틸리티가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갑을 설치해서 홍채를 인식하면 코인을 준다. 이게 다였습니다. 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몇 개씩, 10개씩인가 이렇게 그냥 주어지더라고요. 준다. 네. 그리고 나서가 끝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코인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거냐? 그쵸. 이 가격은 어떻게 오를 수가 있는 거냐? 이 대답을 샘 알트먼도 한 적이 없고 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한계가 명확한 게 결국 월드코인의 지금 사장된 그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요. 네. 다른 것들도 다 저는 비슷한 관점에서 봅니다. 그리고 요즘 저는 오히려 L2를 좀 레이어 2 레이어 2. 네, 비트코인의 레이어 2인 스택스 네. 이런 스택스. 것들도 네. 요즘 굉장히 핫하거든요. 네네. 입니다. 비트코인에도 스마트 컨트랙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스택스가 이제 큰 가격 상승이 왔고 한 번 왔고 또 앞으로도 잘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낙관론이 펼쳐지는데 굉장히 잘 뜯어봤습니다. 네. 굉장히 잘 뜯어봤는데 역시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요. 네. 이제 스택스의 가장 큰 문제는 스택스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마치 이더리움의 롤업 레이어 2처럼 네. 스택스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을 비트코인에도 스마트 컨트랙으로 그대로 이제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종의 동기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상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또 그렇게 되면 주어집니다. 네. 스택스 코인은 어떤 그런 보상 메커니즘 안에서 존재하는 전형적인 알트코인 이제 인센티브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택스에서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나면 비트코인도 좋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많이 일어나면 비트코인이 또 잘 되면 스택스도 더 덩달아서 좋아진다. 이제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비트코인 인센티브 스트럭처에 이 디스토션이 생겨요. 그러니까 마이너들이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검증하면서 채굴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네. 채굴 보상과 트랜잭션 수수료를 같이 받죠. 네. 근데 스택스라는 게 이제 사이드 체인으로 옆에 붙어버려서 네. 이 두 개가 동기화되면은 이 마이너들은 여기서도 트랜잭션을 많이 발생하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 트랜잭션이 여기 기록되니까 그럼 여기에서 더 많은 트랜잭션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채굴자들이 더군다나 기업들이잖아요. 아. 큰 뭐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스택스에서 인위적인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그런 유인이 생기죠. 그러네요. 여기는 DeFi도 가능하고 NFT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스마트 컨트랙이니까. 그러면 DeFi로 막 자전 거래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아니면 가능하네요. NFT 거래소에서 막 자전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트랜잭션을 많이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유인이 여기서 생겨버리니까 이 본질적으로 성공할 수도 없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 2는 반드시 이 하위 레이어, 메인넷의 인센티브 구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설계가 돼요. 네. 그게 이제 또 스택스를 공부하면서 배운 점이죠. 이게 되게 좋은 말씀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3부 마지막 질문으로 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고 나면은 알트코인 ETF들이 순차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이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고 나면은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승인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님도 그렇게 보시는지와 그리고 이 비트코인 ETF와 이 알트코인 ETF의 본질적인 차이점 뭐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이더리움 ETF도 현물 ETF도 뭐 곧 이어서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네. 당연히 이런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과 거의 지금은 뭐 동일하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더리움도 당연히 이제 상품화해서 네. 증권으로 올리고 싶겠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쩌면은 이더리움을 뭐 구글 같은 이런 월드 컴퓨터라고 해석하고 그 가치를 이제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더리움 그동안 사기 어려웠는데 이제 증권이 나왔으므로 ETF 증권이 나왔으므로 그걸로 투자하겠다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수요를 보고 분명히 또 ETF 파일링을 했겠죠. 그래서 뭐 비트코인과 어쩌면 비슷한 정도의 ETF 한에서는 또 수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같은 명확한 공급 스케줄 또는 그 2100만 개라고 하는 궁극의 희소성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 수요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ETF를 통한 수요가. 네네. 그래서 기관들이 결국에는 이 세일즈를 할 거 아닙니까? 네. RM들이 고객들에게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이요 그 월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블록체인을 통해서 많은 금융 거래들이 일어날 텐데 그럴 때 이더리움 많이 사용할 겁니다. 보세요. 토큰 증권도 이더리움 위에서 막 발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이제 막 세일즈를 하겠죠. 네. 근데 과연 이런 부자들이 또 하나의 구글 주식을 담고 싶어 할까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네네. 해봤어요. 비트코인은 전혀 다른 밸류 프로포지션이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은행 시스템이 붕괴할 수도 있고 뭐 다시 골드 스탠다드로 돌아갈 수도 있고 우리가 미래를 좀 대비하는 입장에서 비트코인은 한 1~2% 포트폴리오에 넣어봅시다. 네네. 누가 이제 RM이 얘기하면은 그래 그럽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더리움의 밸류 프로포지션은 앞으로 디파이가 더 잘 될 거고요. 또는 뭐 NFT가 더 많이 팔릴 거고요. 뭐 아무튼 블록체인을 통해서 뭐 금융 인프라 이런 것들이 많이 다 미래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이제 비트코인이 얘기하는 미래랑은 좀 다르죠. 어떤 그런 되게 리스크를 해지하는 차원에서의 미래 준비 차원이 아니라 잘 될 거라는 기대감에 자꾸 투자하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큰 부자, 큰 돈을 굴리는 부자들은 그런 거에는 크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선별적으로만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이건 진짜 좋은 말씀이네요. 사실은 구글을 담을까, 새로운 구글을 굳이 담아야 되나,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인 게 사실은 이게 지금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라서도 비트코인은 담아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는 상태고 이미 기존 자산과 완전히 다르다는 건데 진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같은 이런 확고한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면은 여전히 나스닥 주식과 비슷한 인식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네요. 맞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탈중앙화 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분들이 이 탈중앙화에 대한 걸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이거는 이더리움과 구글은 다르구나 이렇게까지 인식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마무리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늘 1억이 지금 현 시점에 있으면 어떻게 투자하실 건가 이걸 여쭤봤는데 지금 갓 이제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만약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현 시점에서 이사님은 어떻게 투자를 하실 건가요? 금액이 줄었네요. 네네. 1,000만 원. 네. 1,000만 원 저는 비트코인 몰빵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 그냥 몰빵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제 시간을 좀 두고 좀 구매를 하실 건가요? 저는 비트코인을 살 때 호가를 여러 개 걸어놓고 매수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래소에다가 이제 제가 예상하는 어떤 그런 가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뭐 예를 들어 4만 불이다 그러면 한 3만 5천, 3만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을 뭐 3등분 해가지고 3개 호가에 매수를 걸어놓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저도 싸게 사고 싶어요. 저도 그럼요. 물론 네네. 크게 뭐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고 늘 말은 하지만 그래도 싸게 사서 개수가 많이 얻었을 때 오는 쾌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싸게 살려고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일단 이사님께서 보고 계시는 조정에 대해서 어떤 목표 가격들을 먼저 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호가를 갖다 이제 미리 이제 예약 매매를 해서 이렇게 접근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항상 바라보는 시장을 전망하는 그런 사람에 속하는데 얼마 전에 그 하워드 막스라는 굉장히 전설적인 투자자가 이제 자신의 고객들에게 보냈다는 어떤 메모 뉴스 서한을 봤어요. 네. 그게 이제 시리즈물로 몇 개가 있는데 higher for longer를 결국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분. 근데 저는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타입인데도 거기에 공감이 된 이유가 뭐냐 보면은 제 주변에도 그래요. 저는 이제 38살인데 대부분의 지금 한창 사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런 분들의 나이대가 저보다 조금 많거나 뭐 이제 뭐 이러신 분들이 많죠. 투자 쪽, 금융 쪽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기준금리 꺾이고 다시 살아나지 않겠
않겠냐. 이제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 이렇게 보시는 분들의 경력을 보면 결국 이 기준금리가 계속 내렸을 때 하향 추세일 때 시작을 하셔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만 보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이클이라는 거를 경험해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하워드 박스 그분은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다 경험해보신 분이고 네. 이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오를 때도 필드에서 현업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하시는 거죠. 기준금리가 지금 급격하게 올랐다 그래서 끝이 아닐 수 있고 더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상태로 오래 머무를 수도 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어떤 투자가 올바르겠느냐 그런 이제 관점에서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많이 공감이 돼서 그분은 이제 픽스드 인컴이죠. 이제 말 그대로 채권 같은 픽스드 인컴을 주는 그런 투자가 앞으로 향후 20년, 30년은 좀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저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끼어 들어갈 수 있느냐를 많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비트코인은 결국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higher for longer 그리고 예전만큼 기준금리 인하나 어떤 유동성 막 증대에 이 알트코인이나 아니면 성장주들이 크게 오르는 그런 시장이 쉽게 오기 힘들다라고 하면 굉장히 선별적으로 오릅니다. 그렇죠. 뭐 어떤 섹터에서도 대장주, 뭐 AI다 그러면은 AI 모든 주식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라던가 뭐 그런 대장주가 아주 크게 조명받으면서 막 오르죠. 그러면 비트코인도 생각해 보시면 그 모든 암호화폐를 통틀어서 여전히 가장 조명받는 대장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가격 상승을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런 거시기한테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이만큼 갔으니까 이더리움이나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그냥 대장주 투자에 몰빵하고 대장주가 만약에 꺾인다. 그러면 이제 그냥 손 떼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와, 오늘도 또 새로운 관점 너무 많이 전해주셔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알게 된 거는 물론이고 우리가 이 시장에서 투자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지점들 그리고 우리가 좀 당연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백훈종 이사님과 이 가상자산 시장 그리고 이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보았습니다.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 작가의 토크라운지였습니다.